미국 내 홍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25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을 점거하면서 80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교통신호 단속에 걸린 10대 여대생이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서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위탁 수화물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앞으로 20년간 자신의 재산 99%에 달하는 금액을 전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4억 카톨릭을 이끌 새 교황이 선출된 건데요. 사상 첫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은 평화를 첫 메시지로 내놨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콘클라베 이틀째인 우리 시각 새벽 1시,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기다리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새 교황 선출을 확인해주는 종소리까지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È un momento emozionante, non me l'aspettavo e in questa giornata di sole sento una grande energia in questa piazza. 추기경들의 네 번째 투표 만에 선출된 새 교황,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었습니다. Eminentissimum, ac reverendissimum Dominum, Dominum Robertum Franciscum, Sancte Romane Ecclesiae Cardinalem Prevost. 레오 14세로 불리길 택한 새 교황.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군중과 첫 인사를 한 새 교황은 평화를 제일 먼저 외쳤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첫 미국인 출신 교황에 외신들은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교황이 탄생한 건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입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콘클라베는 이번에도 예상을 깨고 새 교황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바람으로 가톨릭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바티칸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전임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막판까지 유력 후보로 꼽히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깜짝 선출인데 중도와 진보적 면모를 함께 갖춰서 교회 내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선출 직전까지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사실상 깜짝 선택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는 본명을 갖고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27살이던 198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아우구스티노 수도 회장으로 활동했는데 이 시기 여러 차례 방한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그의 이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페루에서의 20년 선교 활동입니다. 페루 빈민가와 농촌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고 노동운동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2023년 추기경으로 임명되면서 가톨릭 교회 내 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주교성 장관으로 발탁돼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좌했습니다. 특히 이민자와 소외계층 등의 사회 문제에서 전임 교황의 진보적 가치에 동조해왔습니다. Ancora conserviamo nei nostri orecchi quella voce debole ma sempre coraggiosa di Papa Francesco che benediva Roma. 남미에서의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 평신도, 특히 여성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주교 선출을 심사하는 주교부 위원회 여성 3명을 추가하는 등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라틴어로 사자를 뜻하는 레오를 직위명으로 택한 것도 사회 정의와 노동자 권리에 헌신했던 제256대 교황 레오 13세를 기리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레오 14세는 신학적으로는 온건한 중도 성향을 견지해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이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영국 BBC 역시 전임 교황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교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 서로 다른 세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단 4번의 투표로 선출된 건 다른 추기경들 역시 그런 평가에 동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로버트 프란치스 프레포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며 미국 역사상 첫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반가움과 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구 주교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레오 14세는 신앙과 자비의 지도자라며 모든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자고 밝혔습니다. LA 대교구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롱비치 렉스 리처드슨 시장은 이번 교황 선출은 지역 사회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LA 카운티 린지 호바스 슈퍼바이저는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상징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신자들 역시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건 희망이라며 미국 출신 교황의 탄생을 전 세계 연대의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관세 갈등 이후 처음으로 무역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일부 낮췄고 영국은 소고기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와 공개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고 이에 대응해 영국은 소고기와 농산물 그리고 기계류 등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획기적 협상 타결이라고 자랑했고 스타머 총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습니다. I think really to be a great deal for both countries because it'll be really great for the UK also. So they're opening up the country. This is a really fantastic, historic day, and I think it's a real tribute to the history that we have of working so closely together. 미국은 또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영국은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 규모의 보잉사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영국에 대한 10% 기본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세부 협상을 위한 압박 장치는 남겨뒀다는 의미인데 이는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통상안보 TF단장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간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언급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가 올해 들어 1,000명을 넘어서면서 홍역이 퇴치 질병으로 선언된 이후 25년 만에 두 번째로 심각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1,002건 이상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발병이 뉴멕시코와 오클라호마, 캔자스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며 전체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0년 홍역이 공식 퇴치된 이후 연평균 180건의 감염이 보고돼 왔지만 2019년 뉴욕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해 1274건이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이 수치에 근접하며 최악의 홍역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도 산발적인 발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30건 이상이 확인됐고 몬태나와 미시건주 등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CDC는 매주 금요일 홍역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주별 감염자 수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저하가 이번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MMR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점거되면서 경찰이 진압작전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컬럼비아대의 요청을 받고 본관인 버틀러 도서관에 진입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위대는 도서관을 해방구역이라 선언하고 팔레스타인 깃발을 내걸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는 액자 그림 위에 컬럼비아는 타오를 것이다라는 문구를 쓰거나 책장을 넘어뜨리는 등 시설 훼손도 발생했습니다. So I saw that they just suddenly chanted like the usual chants, and friends inside the library sent me videos that they were putting graffiti everywhere and apparently also removing books from shelves. 학교 측은 수차례 퇴거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시위대가 응하지 않아 경찰 투입을 요청했고 이후 진압복을 입은 경찰이 강제 진입해 시위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컬럼비아대는 성명을 통해 기말 시험을 앞둔 시점에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오늘 목격된 반유대주의적 발언과 증오는 학교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측은 시위 참가자 중 상당수가 외부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이 과정에서 캠퍼스 보안 요원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폭력과 재산 훼손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교통 신호를 무시해 단속에 걸린 19살 멕시코계 여대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달튼에 거주 중인 시메나 아리아스 크리스토발은 지난 5일 적색 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무시해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대생은 4살이던 지난 2010년 부모와 함께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리아스 크리스토발은 휘트필드 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된 뒤 연방 이민자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거쳐 아이스 루킨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아버지도 교통 위반으로 체포돼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확인됐습니다.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아리아스 크리스토발은 다카 프로그램 적용 시기를 넘겨 대상에서 제외돼 합법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는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가족 전체가 강제 추방되는 사례는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리아스 크리스토발의 지인들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통해 이민 변호사 선임과 보석금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여행객들에게 보조 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을 위탁 수화물에 넣지 말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올해부터 위탁 수화물 금지 품목 7가지를 공식 지정하고 이를 공항 이용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조 배터리와 휴대폰 충전 케이스, 외장 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제품은 기내 반입 수화물에만 허용되며 위탁 수화물에 넣을 경우 압수되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이들 배터리는 과열 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탑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며 배터리 단자는 절연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사이 배터리 과열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 1월 한국 에어부산 항공기에서는 보조 배터리 화재로 7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FAA는 비행 중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열이 나거나 연기, 팽창, 불꽃이 발생할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며 기내 안전대응 매뉴얼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앞으로 20년 동안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 자신이 설립한 게이츠 재단을 통해 앞으로 2천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 기부가 완료되는 2045년을 기점으로 재단 역시 영구적으로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금은 소아마비와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퇴치를 비롯해 여성과 어린이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고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I'm super excited that that'll be over 200 billion that we'll give away during that time period, and that we'll be able to save tens of millions of lives. Well, I wish I had, even more time. This is, the last part of my life. I felt a huge responsibility to make sure his generosity is highly impactful, and now, this is the last stage of all that.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2천억 달러는 기존의 재단 자산과 게이츠 개인 재산의 99%에 해당하는 1,080억 달러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총액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간염병 대응과 기근 예방 등을 위한 국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앞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80만 개가 넘는 안약 제품이 긴급 리콜됐습니다. FDA는 안약 제조 과정에서 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제품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며 소비자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눈이 건조할 때 사용하는 인공 눈물과 윤활제 성분의 안약으로 테네시주에 본사를 둔 의약품 유통업체 아브케어가 전국에 유통했습니다. 해당 안약들은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약국과 미 국방부, 보건부 등 정부기관 등에도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 안내에 따라 반품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청소년 사고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인데요. 특히 운전 차량의 연식이 사고 치명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년 이상 된 차량을 운전하는 청소년은 신차에 비해 사망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6년에서 15년 된 차량은 사망 위험이 19%, 15년 이상 된 차량은 3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rivers that is 15 to 18 years old were more likely than middle-aged drivers that is 31 to 55 years old to drive a vehicle that is older than 15 years, particularly when teens start driving unsupervised.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첫 차량은 가능한 한 운전자 보조 기술이 탑재된 최신 모델로 선택하고 불가피하게 노후 차량을 물려줄 경우에는 정기 점검과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단일화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가 어제 2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1시간 동안 대화 과정이 언론에 그대로 생중계됐지만 서로 기존의 같은 말만 반복한 채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회 사랑제 뒤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두 후보가 하루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2차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한덕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언급한 횟수를 세어봤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며 손짓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여러 명의 후보들과 3차까지 경선을 거쳤는데 갑자기 청구서를 내미냐며 맞받았습니다.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단일화를 하려면 입당부터 하라고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경쟁을 벌인 뒤 다음 주 수요일 토론과 목금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점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 결국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2차 회동도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도저히 우리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우리 언론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은 건승을 기원한다며 서로를 껴안고 회동을 마무리했고 다시 언제 만날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강압적인 단일화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한심하다며 거센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른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방적으로 TV 토론과 여론조사 일정을 제시한 당 지도부에게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자신이 정당한 당의 후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선 김 후보의 경고를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한다며 여론조사 일정을 강행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 후보님께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서 자신들이 선출한 당 후보를 향해 지지율이 높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서 다시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를 한데 묶어 거칠게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거고 뭡니까? 이 정체가 뭡니까? 입당도 안 하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무슨 일이냐는 거죠. 사무실을 캠프에서 중앙당사로 옮기며 자신이 정식 당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엔 김 후보를 타이르며 호소했습니다. 선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 후보는 거듭 알량한 대통령 후보 뽑으려고 왜 3단계 경선까지 했냐. 당이 한덕수 후보를 위해 일해 해당 행위라고 지도부를 겨눴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당 지도부가 격렬히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와 별개로 충돌의 후유증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 행보로 보이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다며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재헌집을 전달하면서 신산업 육성, 내수 부양을 위한 해외 인구 500만 명 유입, 미국발 관세 정책 대응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연장과 4.5일 근로제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천천히 논의하겠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다 대화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경제 유튜버들과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우클릭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투자용 다주택에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던 이 후보가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수 없다며 바뀐 입장을 보인 겁니다.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말리지 말자. 막 굳이 막 그 세금 막 때려가지고 억누르고 그냥 하지 말자. 5년 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주식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세 인하를 두고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 이 후보는 오늘부터 다시 경북 경주 영천, 경남 창녕 함안 등 험지인 영남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대법의 파기환송 선고가 민심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다자구도에서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3%로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후보 등의 두 자릿수 이상 앞섰습니다. 같은 조사 최근 한 달치를 봤더니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이후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겁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와 오차범위 이상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도 비슷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자구도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43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있던 지난달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고관여층이 많이 표집되는 ARS 조사에서는 50% 안팎의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주화 이후에 대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경우는 박근혜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50%의 득표를 얻는 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그 정도의 수치거든요. 대선 전국을 강타했던 사법부의 판결은 이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정권 심판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선고 뒤에도 지지 후보에 변함이 없다는 응답이 90%대로 나온 조사도 이 같은 경향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될 부동층의 표심이 남은 대선 기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현행 145%에서 50%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통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략을 조율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포스트는 미중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에서 54% 수준으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선제적으로 대중국 관세를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관세 인하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이후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25%의 맞불 관세로 대응해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또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25%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이 버거킹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13개 주 소비자들이 버거킹이 광고에서 실제보다 약 35% 더 크고 고기가 2배 이상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은 광고 속 크기에 비해 실제 버거는 재료의 양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요. 버거킹 측은 사진 작가들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패티를 사용했고 최대한 맛있게 보이게 연출한 것이라며 광고 사진은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I believe in forgiveness and in God who forgives. I always have, and I still do.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법원 선고 공판에서 4년 전 분노 운전자의 총에 맞아 숨진 고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고인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피해자 최후 진술을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모습이 아닌 생전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아바타였습니다. 고인의 AI 영상을 제작한 건 여동생 부부였는데요. 여동생은 법정에서 오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며 생전 영상을 토대로 오빠의 아바타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다만 법정에서 AI 영상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중고 물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등 없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등장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4일 제주에서 북한 지폐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김일성 초상이 그려진 북한 지폐 5,000원권과 2,000원권 사진이 담겼고요. 글쓴이는 중국 공항에서 북한 사람과 교환한 지폐라며 15,000원에 팔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 때문에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화폐 등 북한 물품을 들여왔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지인이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산 북한 지폐를 글쓴이가 선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대공 관련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지폐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국 화폐를 판매하면 형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멀쩡한 주차장이 있는데도 아파트 단지 아무데나 차를 세우는 이유 때문에 고민이라는 누리꾼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흰색 승용차가 주차된 곳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원 차량 기다리는 장소고요. 주민들이 오고 가는 아파트 동입구를 차로 막아 놓는가 하면 같은 집 소유라는 검은색 차량도 인도에 떡하니 세워놨습니다. 글쓴이 역시 출근 시간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로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차주 아들이 내려와선 도리어 자신을 노려보며 엄마가 주차했는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다는데요. 글쓴이는 자신이 사는 지역은 아주 작은 시골이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상습적으로 인도에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입주민이어도 주차금지 구역에 반복적으로 차를 세우면 차량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라면서 주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식사를 할 때나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어린 자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어주는 부모님들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8살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사탕 7만 개가 결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어땠을까요? 현관 양쪽으로 높이 쌓인 빨간색 상자들 모두 막대 사탕입니다.
값으로만 따져도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넘습니다. 놀랍게도 주문자는 8살 소년이었고요.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엄마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경하다 실제로 결제까지 하고 만 겁니다. 하루 만에 집으로 배송된 사탕 22상자. 대형 사고였지만 엄마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입양하였던 아들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어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반품마저도 쉽지 않아 엄마는 결국 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이들까지 너도 나도 사탕을 구매하겠다고 나서면서 단 2시간 만에 모든 사탕을 판매했습니다. 일부는 학교와 교회에 기부도 했는데요. 뒤늦게 사연을 접한 온라인 쇼핑몰도 사탕을 회수하지 않고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네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그대로 점프해 한 번에 발바닥으로 착지. 최근 해외 SNS에서 무릎 점프 스쿼트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한 여성이 선보인 영상인데요. 이 동작을 할 수 있다면 생물학적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는 설명까지 더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선 영상 속 동작을 직접 따라해보고 경험담까지 공유할 정도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영국의 한 매체가 챌린지 영상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에 주목했습니다. 얼핏 보면 쉬운 듯 보이지만 상당한 근력과 유연성이 필요한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동작이 30세 미만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